나한테 저런 표정이 있다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네. 진짜 좋아했나? 이런 네. 생각이. 콜베어 쇼 나갔을 때는 거의 와인을 떨려서? 너무 떨려서 전혀 티 안 대기실에서 나요? 한 잔만 먹고 할까 하다가 음주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네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도 많이 먹고 네. 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단단함 있잖아요. 막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 뵙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분 참 좋아하는데 또 배우로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까 너무 오늘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김민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항상 여기를 이제 저는 이제 패드나 네네. 그것만 봤으니까 네. 세트장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사무실이라고. 그냥 작업실이죠. 뭐. 근데 너무 저 오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네네. 사실 요즘 뭐 정말 이제 업로드 된 지 한 2주 2주 정도 네, 지났죠? 네. 파친코 너무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쭉 보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탄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고 또 이제 뭐 프로덕션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작품에 출연 또 시즌 2까지 나오셔서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해요. 그쵸. 그리고 네. 사실 촬영을 할 때랑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 떨리기만 하고 네. 저는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주차가 되면서 여러 피드백들이 오면서 점점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반갑거나 또 이색적으로 이렇게 귀에 꽂히셨어요? 사실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힘들고 숙제였던 것은 시즌 1에 비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이게 좀 이제 아줌마가 된 선자를 네. 잘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막 확연하게 너무 이렇게 티나게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되게 그냥 딱 봐도 그래도 선자가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너 진짜로 옛날이랑 원 때랑 되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엄청 안심이 되고 네. 다행이다 진짜 한 고비를 넘긴 느낌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니까 빨리 다음 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얘기 들을 때는 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전 사실 다 봤거든요. 네, 스포일러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요? 다행이다. 그럼 이야기를 하게 더 많으니까 너무 좋네.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는 시즌 3까지 공개된 상황이라서 오늘 내용에서는 거기까지만 다룰 텐데 8부에서 임팩트 굉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이 시즌 2에서 이 김민아 씨가 처음 나온 장면이 오사카 1945년도 시장 김치 팔면서 그게 첫 장면으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촬영도 실제로 그 장면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 장면은 거의 토론토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중간쯤이었었어요. 오히려 그랬군요. 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 선자 처음 등장하는 씬을 거의 27테이크 정도를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27테이크요? 네. 그때 제 기억을 왜냐면 이제 시장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짠 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가지고 동선도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엄청 추웠었거든요. 토론토가. 그래서 그 촬영 날이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즌 1이 그렇게까지 큰 평가를 국제적으로도 받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그 성과들을 거두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인터벌이 있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촬영을 하시게 되고 이번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작년에 촬영을 다시 시즌2를 시작하실 때 첫 촬영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다시 시작이다 이런 느낌도 들었을 거고. 그냥 진짜 또, 저는 그거, 네. 어떻게 나이 이거랑. 그게 가장 중요했군요. 네, 그거랑. 네. 그러니까 선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모습을 표현해 나가는 거. 그리고 참 제 시즌제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모습을 매번 표현해야 하는 것이. 네. 처음에 보여진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새로운 층들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했는데, 네.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시즌1 때는 현장에서 좀 거의 90%의 사람들이 절 모르셨는데. 이제는. 너무 반대가. 이제는 뭐 국제적인 스타죠. 네. 그게 좀 달랐어요. 제가 사실 아침별잡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김민아 씨의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촬영 저희가 다닌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그때 너무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파친코 1이 나왔을 때는 초반에는 미국에서 더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쵸. 한국에서는 그 많이 초반에는 그냥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엔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미국에서 알아보신다고? 근데 이제 미국 드라마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이 시즌2에서도 사실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오프닝 크레딧부터 굉장히 개성 있고 멋지잖아요. 1편에서도 그랬는데 시즌1에서도 이번에서도 역시 이렇게 멋진 춤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김민아 씨 춤추는 모습을 눈여겨서 보니까 이제 손까지 올리고. 좀 과감해졌어요. 원래 또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춤추는 거 좋아해요. 노래 듣는 걸 막 좋아하고 흥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시즌 1 때는 사실 그 오프닝 크레딧을 거의 못 찍을 뻔했나 막 시간을 되게 내서 찍었다면 이번에는 이틀을 그냥 아예 이제 각 잡고 이제 모두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했으니 막 그리고 원의 그 오프닝 크레딧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약간의 경쟁심이 있고 그들끼리 이제 춤을 정말 미친 듯이 췄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사실 그 오프닝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그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4대에 걸친 이야기가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오프닝 크레딧에 등장하는 그 모든 출연 배우들의 그 전부 다 춤을 추고 있고 표정 자체가 다들 이렇게 화려했잖아. 아주 즐거운. 더군다나 이제 그 파친코 객장에서 춤추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그 연출을 시즌 1에서 아마 그렇게 처음 하셨을 텐데 그거 혹시 코고나다 감독님이 만든 아니요, 그것은 수휴 작가님이 그러시군요. 계속 염두를 해 두셨었어요. 그게 우리 대본에서부터 그 오프닝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도 1편에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그냥 현장에서는 수휴 작가님이랑 DP 저희 DP 분이랑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믹스가 된 거였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코고나다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드신 영화 중에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도 시작 보면 춤으로 막 신나게 시작해서 굉장히 사변적이면서 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즌 1에서 더군다나 감독 중에 코고나다 감독이 있어서 그분 아이디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코고나다 감독님 제가 기억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무용을 엄청 사랑하세요. 거기에서 영감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춤으로써 바디랭귀지로서 전할 수 있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셨다는 그 대화가 좀 뇌리에 많이 남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치만 오프닝 크레딧은 그냥 그렇군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환한 표정이나 춤을 춘다라는 그런 어떤 한 작품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그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가 뒤하고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그런 거 없었고 왜냐면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스유 작가님이랑 근데 이거 오프닝 크레딧 너무너무 기발하고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시즌 1 때는 특히 더더욱 너무 우리 극이 웃는 얼굴이 없고 너무 절박하고 이야기. 슬프기 때문에 오프닝 크레딧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2 때 수유 작가님이랑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선자와 선자 가족들이 잡고 있는 희망의 끈은 무엇일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프닝 크레딧을 보니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의 모습이. 물론 오프닝 크레딧에서는 선자로서 춤을 춘 게 아니라 저로서 그냥 춘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완전 너무 즐기시던데. 너무 그것도 약간 절제한 거예요. 네. 절제하신 거예요? 네. 모두가. 네, 근데 그 약간 그런 그게 분위기와도 잘 어울려서.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한복 입고 나오셨잖아요. 또 무대가 또 대부분의 경우에 시즌 1에서는 이제 한국이기도 하고, 이제 시즌 2로 오면서 주무대가 일본으로 완전히 옮겨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약간 소복을 입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한복 안 입고 나오시잖아요. 몸빼 바지. 네, 그렇게 의상이 다른데 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연기에서의 느낌 같은 건 어떠셨어요? 근데 일단은 네. 옷이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았어요. 일부에 비해서. 한 일부에도 일부에서도 편했고. 편했는데 네. 이제 선자는 계속 일을 하고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몸 이렇게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편해서 너무 좋았고요. 바지가 몸빼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복하고 몸빼는 한 번 입으면 도저히 못 벗는다고. 너무 편해서. 진짜 집에 갈 네. 때까지 입고 너무 편해서 네. 그걸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또 거기서 오는 색채감이랑 네. 저는 유난히 의상을 입으면 의상이랑 이제 세트장이 주는 압도감이 저는 좀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의상을 입었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담겨져 있었어서 되게 전 너무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오사카의 뭐 세트라든지 말씀하셨던 의상이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작비도 충분히 들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굉장히 높은 프로덕션의 수준이 있는데 그런 그 세트장에 들어가거나 그런 옷을 딱 입으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군인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전투 모드가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것 같아요. 맞아요. 분장도 받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네. 특히 분장은 저희가 그 테스트 분장을 받을 때 거의 그것도 이틀 걸려서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팔자주름이라든지 뭐 다크서클 이런 거 주름이라든지 흰머리는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정말 오랫동안 이제 저희 메이크업 분장 팀장님이 정말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또 너무 많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막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장과 약간 변장의 중간 느낌으로 하자. 이건 쓰니까 얼마나 미세하니까 이렇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맞는 그런 분장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걸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의상까지 입었을 때에 진짜 딱 전투력이 이거다 하면서 이제 하면 되겠다 느낌이 갑자기 레벨업 되는 거죠. 맞아요. 신기했어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파이어키아를 위해서 분장 한 10분 받을 때도 졸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은 사실 훨씬 더 길게 하시고 또 이동을 위해서 촬영장까지 가시고 할 때 그런 시간에 보통 뭐 하시나요? 이렇게 대본 같은 걸 보시나요? 아니면 숙면을 취하시나요? 멍을 때립니다. 그냥 뭐 어떤 말로 하면 캐릭터에 젖어드는 시간? 네, 맞아요. 뭘 찍을 것인지 그냥 좀 비워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이 사실 거듭될수록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면서 약간 체력을 좀 모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 1의 이제 성과까지 다 보시기도 하고 또 그 장대한 스토리를 이미 연기를 하셨으니까 시즌 1 때 처음 들어갈 때랑 너무 다르겠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정말 떨리셨을 거고 이번에도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시즌 2를 연기할 때 완전히 다른 그 세월의 어떤 차이라는 걸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르셨어요? 이 인물은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확고하게 있었을 거고. 근데 사실 뭐 마음가짐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 떨렸고 아직도 고민도 너무 많았고 특히 시즌 2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었어요. 원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 기대치만큼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사실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도 많이 먹고 막 괜히 더 잘할 필요는 없는데 막 더 잘하고 싶고 욕심도 생기고 뭐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몇 주 동안 작년에 촬영하면서 김민아 씨랑 인간적으로 참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이제 8화까지 다 보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제가 이제 촬영장에서 직접 그 예능을 찍을 때 교양 프로그램을 찍을 때 느꼈던 김민아 씨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이고 소녀스럽고 이런 느낌이 있고 생기발랄하고 지금 잠깐 나오셨어요. 3초 정도 이 표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일단 제가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라 그럴까요? 거기 등장하는 다른 그 경력 많은 배우들 등등하고 전혀 뭐 밀리기는커녕 가장 형형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물의 굉장한 위험 같은 거를 표현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랑 너무 달라서 당연히 배우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심지어는 위축감 같은 것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거짓말. 정말. 정말이에요. 살짝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으면 저는 그 선자라는 인물이 물론 이제 나중에 윤여정 씨도 연기하고 또 아역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김민아 씨가 연기하는 그 선자라는 인물의 핵심이 저한테는 거의 생명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춤 장면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인물이 위험이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위험이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등등등까지. 처음에 선자를 연기하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하면서 이 인물을 표현할 때 내가 참 이 인물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어떻게 연기하시는 분을 파악하셨는지. 일단 시즌 1에서 쌓아뒀던 선자의 핵심 요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녀의 고결함이라든지. 그쵸? 저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고결하고 우아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큰 강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리고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좀 캐릭터에 많이 녹여내면서 그리고 이거를 쌓으면서 좀 충족시켜지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대본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력, 되게 끈질긴 생명력. 근데 그것을 너무 정말 이렇게 되게 억척스럽지만서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근데 저는 그게 결국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선자 안에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뭐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닌 부모님한테서 받은 그런 사랑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이걸 다 어우르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단단함 있잖아요. 굉장히 유연함과 그리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고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 기대도 많이 하고 모든 게 다 호기심 천국이고 막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서 저와의 공통점도 많이 찾았었던 것 같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안정감과 행복감이 저는 그때 처음 선자를 만났을 때가 26살이었는데 26살까지 살면서 그리고 선자를 만나서 공통점을 찾으면서 참 사랑이라는 게 너무 파워풀한 거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이 극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극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시즌2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즌1에서는 선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고 본인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의 시작이었다면 2에서는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고 본인이 이제 가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자를 찾는 그런 인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어른의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즌 1에 제가 생각했던 이 베이스를 조금 더 진짜 두껍게 녹여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아하게 그녀만의 신념을 절대 잊지 않고 그게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막 격동의 시대에서. 그렇죠. 그러기 어렵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 이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는 이렇게 우아하거나 고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쵸. 그걸 이제 지켜낸다는 면에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굉장한 매력들이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자라는 인물이 핵심을 이제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실제로 이 시즌2의 2화인가 3화에서 맞아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이삭이 네. 그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당신은 사랑이 굉장히 네. 많은 사람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공개된 그 3화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았던 장면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아. 네. 일단 그 두 사람이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같이 누워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서로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고 대화하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운 네. 거리에서. 인물이 대화를 할 때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일단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영화에서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네. 또 그 장면이 또 이제 이야기로도 그 다음부터 또 굉장히 너무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네. 말하긴 그렇지만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삭이 네네, 이삭과 함께 제 서로 기억으로는 마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네. 결국에는 잠이 들었어요. 제가 울다 지쳐 잠든다 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네. 근데 이제 편집된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서 보면은 선자가 이렇게 한 방울 정도만 흘리잖아요. 왜냐면 대본에서는 네. 선자는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는다라고 써 남편에서 있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네. 리허설 때부터 저는 막 그럴 것 너무 같아요. 예,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일부러 이삭의 뺨을 이렇게 만졌거든요. 네. 왜 그랬냐 하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있던데요. 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제 온기를 나눠주고 싶었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냥 그리고 계속 자기 너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전 사실 누군가에게 불쌍하다는 감정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데 막 너무 살려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그때는 네. 정말 너무 많이 울고 많은 테이크를 갖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느꼈을 때는 일부러 눈물을 많이 빼고 나서 오히려 그런 네. 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그게 너무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선자 혼자서 네, 이렇게 쭈그리고 오는, 앉아서 울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졸릴 정도로 많이 울어가지고 네. 카메라 움직이고 할 때 막 네.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또 많이 찍기도 하고. 네, 많이 찍기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눕는 거를 안 찍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다 쏠려가지고 되게 밉게 나와요. 그렇죠? 기대칭이 될 이게 거 다 아니에요? 이렇게 쏠리잖아요. 눈도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 자는 게 이제 시즌 1 때 네. 둘의 첫날 밤의 구도도 그 구도였고 네. 그래서 참 저는 그거 할 때 만감이 좀 교차했어. 너무 슬펐고. 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본인이 살면서 기억하는 마지막 그러니까요. 아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안 우는 게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지연한테도 웃는 얼굴만 보여주는 거라고 애들한테든 남편한테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선자는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죠. 지켜내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고 네. 말을 뱉는 시간이 반 박자씩 늦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BTV 올 플러스. 또 이 시즌 1에서도 이삭을 한번 살리셨는데 네. 시즌 2에서도 또 이제 그러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두 사람 관계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이삭이 또 선자를 살리기도 맞아요,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부를 봤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묘한 굉장히 깊은 어떤 신뢰의 감정이 생기는데 또 한수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또 그 관계를 네. 무척이나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파친코가 뭐 로맨스 드라마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만 시대적인 맥락이나 어떤 4대에 걸친 면면한 어떤 그런 생명력의 이어짐이나 이런 것 혹은 우리 아픈 역사 이런 게 중요한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속에서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게 이삭과 한수와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얘기라면 삼각관계 네. 이런 건데 또 한수가 이렇게 좀 별로 좋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인 조선인으로서도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시즌 2에서도 굉장히 묘한 게 또 어떤 폭력적인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수와의 관계를 연기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선자의 행동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았죠. 왜 찾아가지? 계속 싫다면서 왜 찾아가고 도와달라 그러고. 네. 근데 왜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그러죠. 오죽하면. 네, 그냥 네. 자존심이고 뭐고 그럼요. 없고 생각하는 마지막 키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수와의 관계를 막 너무 복잡하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연애를 하거나 할 때 너무 증오하고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매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그 사랑의 형태가 너무 강력해서 때때로는 파괴하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은 되기도 하고 이런 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수와의 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진짜 사랑일까까지도 했었는데 네. 사랑은 맞겠죠.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전파되는 많은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상황에서 그게 좀 다르게 삐져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선자와 한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학부모 같은 느낌이 나서 네, 그리고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네.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네.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자에게 한수는 몸에 나 있는 깊은 상처 같은 건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상처가 막 났을 때는 너무 아프고 빨리 이거 지우고 싶고 치료하고 뭐 레이저하고 어쩌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잖아요. 상처라는 것은. 내 몸의 일부인 거죠.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배우로서도 이민호 씨를 다시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민호 씨의 대표작이 파친코인 것 같아요. 지금 확고하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떠셨어요? 연기를 처음 하실 때는 사실은 처음 특히 시즌 1 때는 경력이 사실은 비교도 안 되고 그쵸. 키 차이도 많이 나시고 또 이민호 씨 외모가 주는 압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기하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시즌 1 때도 그렇고 그런 차이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선자와 한수와의 그 관계도. 그러네요. 네. 만났을 때 신분상의 차이나. 신분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즌 1 때 그 선자가 한수한테 시계 받았을 때 그 표정을 저는 이제 그게 개봉하고 나서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나한테 저런 표정이 나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감도 크고 그냥 정말 내가 이때껏 보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을 계속 보면서 나오는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키도 이렇게 크구나. 막 이런 계속 감탄하는 것이 시즌 1 때는 너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제 카메라 바깥에서는 민호 배우님이 너무 편하게 해줬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뭐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캐릭터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너무 편했었어요. 네. 그냥 카메라 밖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즌 1, 2 다 더 편해지고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시즌 2에서의 그 관계성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편하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 압도감이라는 게 모든 부분이 설득이 되는 것 같았었어요. 한수. 그게 오히려 또 자연스러운 면도 있었겠네, 연기할 때. 네. 뭐 사랑에는 굉장히 어두운 측면도 있고 불가해한 측면도 있고 네. 많은 게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관계에도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이 시즌 2의 예고편에도 그 장면이 있던데 두 사람이 14년 만에 이 시즌 2 초반에 만나잖아요. 네. 다시 찾아가서 네.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찾았냐고 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찾은 적이 없고 네. 왜냐하면 놓친 놓친 적이 적이 없었으니까. 없다고. 이건 너무 순정만화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게 뭐라 그러나 바로 이렇게 마법이 탁 걸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너무 멋진 대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14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결정적인 뭐 어떤 파국이든 뭐 사랑의 순간에 되는 게 있으면 돌아서서 걸어 나온 건 항상 선자더라고요. 맞아요. 14년 전 내과에서도 상대를 두고 돌아서 걸어 나오고 그 장면에서도 그러고 네. 심지어는 뒤에서 무슨 밤에 논 옆에서 했을 때도 역시 돌아서 나오는 맞아요. 건 선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왜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선자는 계속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본능적으로 이 사람한테 끌리는 그 모습이 본인도 이제 힘든 거죠. 싫은 그게. 것도 네, 있고. 싫고 네. 아닌 거 아는데 자꾸만 끌리니까 이거에 대한 본인의 갈등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느낌이 근데 계속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삭을 향한 사랑은 조금 더 충성심의 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자는 어쨌든 이 사람은 날 살려준 사람이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 맞아요. 같은 게 있는 존경심도 것 같아요. 있고 그런 되게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한수는 정말 몸이 반응을 하는 사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는 그런 류의 이끌림이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자는 본인의 신념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 본인을 잃지 않기 위해 너무 노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뒤돌아서 가고 가는 내내도 아마 계속 정신 차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네. 네. 자신은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각오도 많이 했을 테고. 근데 다시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근데 처음에는 얘는 왜 이렇게 싫다면서 이럴까라고도 물음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시즌 1에 비해서 2에서는 이제 모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네. 중요한 그 인물을 뭐라고 그럴까요? 파악하게 하는 네. 하나의 성향이 될 텐데 어머니로서 특히 이제 노아 또 모자수 둘과의 관계 속에서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떠셨습니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시즌 2는 이거 완전히 상상으로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 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모든 네. 것은 다 상상이지만, 어려웠던 씬이 있었다면, 이제, 노아가 이제 다 크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네네. 갑자기 반항을 한단 말이죠.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이도 너무 힘드니까. 철이 많이 들고 어른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날 키웠지 이렇게 말 안 듣고 정말 말 안 듣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걸 깨닫는데 배우는 훨씬 더 일찍 네. 깨닫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상열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었는데 네. 아, 그 장면만 거의 반나절을 넘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타일러야 할지, 뭐 소리를 질러야 될지, 아니면 혼을 내야 될지, 아니면 나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얘한테 좀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계속 밥도 안 넘어가고 거기 현장에 세트장에 계속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네. 상일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걱정이 있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감독님은 애기들 어떻게 키우세요?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 어떻게 키우세요? 뭐라고 하세요? 네. 아 어렵대요. 네. 답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쵸 답이 없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감독이 그럼 어떡해. 뭐라고 얘기하셔야지. 네. 그래서 애를 키운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네.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참 이렇게 답답한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 답답한 게 맞구나.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선자에게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 설득을 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아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네. 정말 진짜 그리고 그렇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으로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일 감독님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 영화 장편 영화를 찍으면 거의 모든 영화는 이제 감독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지금 시즌 1, 2 합쳐서 5명.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에피소드마다 감독님이 계속 바뀌는 느낌도 네. 있을 거고. 근데 감독님이 5명인데 이 톤이 굉장히 일정해서 네. 그것도 참 프로덕션이 네.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상일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이상일 감독님은 이제 제1교포 3세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고나다 감독님이나 시즌 1에서의 저스틴 전 감독 같은 분은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미국 감독인데 또 한국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감독을 연출을 맡길 때도 그런 플랜들이 있었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거 내용하고 너무 이분들의 개인적인 이력도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감독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한번 협업을 하셨던 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참 언어와 국적과 뭐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참 우리의 이야기가 각각 개인의 이야기와 많이 와닿는구나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네. 당연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리엔 네. 감독이나 아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리엔 감독님은 완전히 영국 분이시고 하지만 이게 너무 계속 와닿으시는 거예요. 본인의 엄마도 생각나고 아들도 계속 생각이 굉장히 나고 보편적인 거군요. 네. 네. 그런 각각 개인의 서사를 담았다는 것이 저는 이제 이 감독님들과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번 크게 느꼈어요. 이게 아 정말 이제는 언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더 소중해지는 계기도 됐었고요. 특히나 이상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의 진심이라는 것이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실 프로덕션 촬영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저는 그 약간 상일 감독이 이상하게 되게 너무 막 삼촌 같고 너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감독님한테 뛰어가가지고 감독님 막 이거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진짜 너무 진지하게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일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구나. 내가 또 너무 경솔한 장난을 쳤구나라고 띵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분 감독 중에서 가장 이 이야기랑 밀착된 분이 바로 맞아요. 이상일 맞아요. 감독님이시겠죠.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는 뭐 아이들을 키우는 것, 한수와의 관계 뭐 이런 개개인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통틀어서 그냥 그의 이야기라는 점이 저는 참 되게 상일 감독님 마지막 촬영 날은 제가 원래 마지막 촬영 막 이렇게 울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상일 감독님한테. 그리고 영화 항상 바깥에서도. 네, 네. 기다려주시고 네. 네, 사실 그리고 영화 감독님들이 시리즈를 촬영하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뭐 다른 감독님들도 당연히 다 그러셨지만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일 감독님이나 뭐 코고나다 감독님이나 참 진짜 훌륭한 영화 많이 찍으시는 맞아요. 좋은 감독들인데 네. 윤여정 씨에 관한 얘기도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이건 뭐 시즌 1 때도 아마 그런 질문 받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선자를 아역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젊은 시절을 연기하시고 이제 노년을 윤여정 씨가 연기하는데 그게 구조상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프로덕션도 완전히 따로 네, 했을 네. 것 같고 세트장도 다르고 촬영 기간 중에는 그럼 윤여정 씨를 만나신 적은 없나요? 딱 한 번 뵀어요. 아, 그래요? 정말 네. 딱 한 번 그냥 제가 사투리 코치를 받으러 가는 선생님 네. 호텔이랑 한국 사투리? 네. 네네네. 그 토론토에서 일본어도 사투리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사카 맞아요. 사투리.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하던데. 네. 네. 아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코치 받으러 갔다가 네. 여정 쌤이 밥 먹으러 올래 해서 밥을 해주셨었어요. 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일본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일본어 분량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정말 막 이만큼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 일본어 어떻게 네. 하시냐고. 저는 이거 오사카 사투리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랑 너무 아예 반대니까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아예 안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습득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밥 해주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거 그때 말고는 그렇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만나서 연기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네. 뭐 어때 뭐 어려운 거 없어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약간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선자의 수십 년 후가 이제 윤여정 씨가 네. 연기하는 선자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예를 들면 대부 1, 2 같은 네. 영화를 볼 때 대부 2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대부 1에만 나왔었던 말론 브랜도의 연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습득을 해서 특정한 제스처나 말투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연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뭐라고 할까 연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감독하고 이야기한다거나 배우들끼리 아무하고도 안 했어요. 그랬군요. 네. 네. 아무하고도 안 했는데 참 신기해요. 저도 왜냐하면 뭐 저도 들은 피드백인데 선생님이랑 저랑 가끔 가다가 되게 비슷한 표정을 지을 때가 네, 있대요. 네. 울음을 참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신기한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인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젊은 시절이나 노년이나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강인함 같은 게 그 캐릭터였던 네. 핵심처럼 보여서 네. 잘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다 촬영하신 거잖아요. 다 촬영한 사실 상황에서 이제 뭐 3화, 4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또 가슴 졸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처음 순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김미나 씨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연기 인생을 바꾼 작품. 네. 너무 중요한 네. 작품이잖아요. 처음 이 작품 와서 이제 오디션도 보러 가셨을 거고 그러다 합격, 뭐 당신이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을 거고 네. 또 첫 촬영 갔을 때 너무 떨렸을 네. 거고 그 순간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심지어 시즌 1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떨려서 혼자 제주도 갔어요. 너무 떨려서 이걸 막 촬영 중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시즌 1 네. 다 촬영하고 이제 3월 네. 25일 날 나온다 네네네. 들었을 때 아, 연락을 받았을 때 일주일 어떤 반응일까? 너무 그냥 떨리는 거죠. 그래서 네. 나오기 전에는 혼자 일주일 제주도 가서 좀 가라앉히고 싶었어요. 이렇게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숨 좀 쉬고 이렇게 그 양진 역할 맡았던 정인지 배우랑 같이 제주도 가가지고 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언니 우리 지금처럼 네. 떨리면 떨린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허세 부리지 말자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떨려 했었어요. 마음껏 떨리고 마음껏 마음 졸이고 네. 무서워도 하고 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진짜 이래. 그렇죠? 너무 네. 약간 얼떨떨하고 음.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니까 네. 사실 그때 일은 너무 정신이 없었었어요. 뭐 되게 진짜 처음 받아보는 뭐 일이 들어온다든지 예전에는 막 오디션을 미친 듯이 맨날 보러 했어야 다녔는데 되는데. 책이 막 오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해외 토크쇼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네, 심지어는 뭐 You shall not pass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도 받으시고 맞아요. 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대담하게 하시던데요. 네. 사실 그 콜베어 쇼 나갔을 때는 거의 와인을 떨려서? 너무 떨려서 전혀 티 안 대기실에서 나요? 한 잔만 먹고 할까 하다가 음주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네. 안 으면은 못 하겠는 네, 거예요. 네, 진짜 네. 기절할 것 가라앉히는.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되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던져졌을 때는 저도 네. 모르겠다 이러고 하는 성격이라 근데 그 직전까지는 항상 너무 떨려요. 네. 떨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왜 그때 당시에 떨림을 지금도 계속 상기시키냐면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조금 그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그때만큼 떨리진 않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뭐 이제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느낌이겠어요. 시즌2 나오기만 해봐. 니네 내 밥이야. 뭐 이런 느낌.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뭔가 근데 이제 작품이 나왔을 땐 당연히 그때만큼 떨렸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때만큼 술을 먹고 음주 방송을 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고 근데 그러시겠죠. 이제는 조금 더 네.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편해진 느낌이 있어서 네. 그 편해진 느낌도 전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진짜 죽어도 이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못 들 만큼 너무 떨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험도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즌3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네. 저도 물어보고. 8화 보자마자 시즌3 보고 싶던 생각이 그쵸. 드는데 어떻게 끝나도 딱 거기서 끝나가지고 맞아요. 네, 빠친코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어떻게 그렇군요. 됐는지. 이제 파친코는 뭐 가장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또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김민아 씨라면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뗄래야 뗄 수 없을 작품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즐기고 또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또 김민아 씨를 다른 또 작품들에서 많이 점점점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현재 계획이라든지 찍고 계신 작품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나올 작품들은 네. 연말에 조명가게라는 작품이 조명가게, 강풀 작가님. 네, 강풀 작가님 네. 원작의 조명가게 작품이 나오고요. 그건 시리즈인가요? 네, 그것도 시리즈입니다. 강풀 작가 시리즈면 요즘 뭐 완전히 시작부터 전에도 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너무 컸었고 조명가게 이야기 자체가 워낙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조명가게 웹툰을 그때 당시에 다시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조명가게에서도 제가 약간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 네. 저는 그런 약간 공포물을 처음 해봐요. 네. 호러, 그러니까 공포물, 공포스러운. 네. 그래서 되게 색달랐었어요. 네. 그러고 공포물이지만 막 잔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네. 막 살아오면서도 네. 그 무서웠었어요. 그것도 애플 TV 플러스. 그것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디즈니 네네. 플러스에서 네. 연말에 나오고 네. 이제 그거 다 나올 때쯤에 티빙에서 공명 배우랑 촬영한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작품 시리즈 그것도 제목이 원작, 내가 네, 죽기 일주일 전. 그것도 소설 원작으로 한 시리즈인데요. 거기선 또 이제 고등학생 발랄한 고등학생으로 교복을 네. 입고 나온 이건 말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제가 그 다들 아니 근데 자연인으로서 아, 만날 때는 딱 그 이미지 느낌이에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괜히 혼자 네. 이렇게 찔린가 봐요. 뭐 네. 괜히 그 교복 아니 그렇게 보이세요. 네 어디 가면 민증 검사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럼 뭐 지금 줄줄이 다 기다리고 있는. 네, 너무 그래서 상황이네요. 또 파친코 네.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또 너무 떨리고. 그렇겠네요. 네, 너무 떨려요. 사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친코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강하잖아요. 네. 거의 100%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배우로서 다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꽤 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기대도 되고 너무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두 작품이 이제 나오고요. 그 오늘부터 사실 크랭크인을 하는 네, 네. 김종관 감독님 작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제목은 낮과 밤은 서로에게 낮과 밤은 서로에게 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테이블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테이블은 옴니버스시고. 네, 이 작품도 옴니버스이고요. 약간의 제가 느꼈을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꿈 속에 꿈 같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본인들이 계속 혼잣말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말을 정말 아름답게 동화처럼 풀어낸 이야기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이 워낙 큰 팬이기도 했었어가지고 김종관 감독이 영화만이 갖고 있는 아주 섬세한 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한국 맞아요. 감독에서 없는 따뜻함과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또 설레어 하면서 네. 야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뭐 지금 몇 편이에요. 네, 정말로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했는데 진짜 내년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과로로? 너무 과로 때문에? 쉬엄쉬엄 하시고요. 오래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또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너무 말씀 잘하시던데. 너무 네. 약간 근데 전 항상 네. 평론가님 보면 네. 감탄해요. 어떻게 대본도 없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아예 안 하지는 않겠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저라고 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질문. 그러진 않게 생각을 해오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를. 너무너무 네. 신기해요. 그래서 저 예전 아시는 별잡 때? 아니 네. 그 동네에서 유튜브도 다 봤거든요. 아, 근데 네네. 막 특히 전 그 김창완 선생님 나왔을 때 네, 인터뷰 때. 그때 막 저도 막 설레어서 봤는데 감사합니다. 평론가님도 너무 약간 업되어 소년같이 있죠. 네. 네, 그 모습이 전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봤어요. 네. 엄마 미소? 뭐 이런 네, 건가요? 어떻게 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네. 돌아서 다시 보고 오늘 영상 보고도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너무 뵙고 싶었는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뭔가 안부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이제 이래가지고 저 같은 상황이 되면 전화번호 못 물어보거든요. 네, 왜요?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진짜 딱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알쓸별적 끝나고 그러네요. 딱 왜냐면 제 굉장히, 기억으로는 작년에 그러네요. 어제 여름 끝날 끝났어요. 때. 어제가 마지막 촬영이에요. 작년에 그래요? 어제가. 네. 그럼 기억력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네, 다음에 뵐 때는 이제 이렇게 1년까지 걸리지 않고 그렇게 뵙으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 거고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